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조국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사실은 내 사람이 먼저다는 아니겠죠? 네. 이제 검찰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조국 장관에게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사상 초유의 형세가 됐습니다. 법무부의 무자가 없을 무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9월 10일 비가 오는 아침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륜이 끊어진 지 20년이 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20년간 연락이 끊기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모녀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하.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77세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나의 네. 가족들, 특히나 두 딸을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헤어져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네. 경찰이 민원을 접수했고 네. 전국에 이 딸들과 동일한 인물들의 이름을 찾아내게 됩니다. 쫙 나오겠죠? 네. 이제 이 경찰이 일일이 다 연락을 돌립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시간 만에 이 딸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허허. 예, 닿아서 이 이틀 뒤인 지난 4일 이 큰 딸과 이 할머니가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또 이제 동생들까지 그동안 못 보고 지냈었는데 이 할머니의 여동생 2명도 함께 와서 네. 이 할머니와 재회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경찰이 연락을 돌린 지 수소문한 지 3시간 만에 만나게 된 이 모녀가 어떻게 2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했을까요? 먼저 잠시 나왔었습니다만 모녀 상봉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찾으려고 어쩌고저쩌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고 엄마 찾아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사망한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뭐 잊고 지냈는데 이제 저기 이제 연락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들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그런데요, 여기에는 궁금한 점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그런데 이 모녀가 20여 년간 떨어지게 된 사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 할머니, 네.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20여 년 전에 네. 그때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어머니에게는 지금 화면에 나온 딸 둘과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 전에 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로서는 정말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998년에 이제 홀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사는 곳이 서울이었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떨어지기 위해서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족들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다가 이제 실종 신고도 하게 되는데요. 실종 신고는 했군요. 2001년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허허. 2001년에 그 두 딸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10년 넘게 어머니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2011년에 장기 실종 상태가 돼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김은배 팀장님, 근데 그동안 어머니를 찾아서 이 딸들은 헤맸을 거 아니에요? 좀 애가 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20년 전에 가출했어요. 네. 가출해가지고 아들이 죽으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네.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 연구점수를 갔는데 본인이 뭐 등록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 뭐 얘 항토해본 것도 없고 하니까 주거지 등록 안 하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아무리 찾아도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찾는 거는 딸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경찰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더니요. 할머니께서, 이 어르신께서 이 부산에 홀로 살면서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한테 연락할 용기를 못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강성신 변호사님, 예. 이 어르신이 2011년에 장기 실종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민등록 말소처리가 됐다는데, 그럼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8년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유령 인간처럼 그냥 지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살게 된 거고요. 일단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아하.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주민등록이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세상에. 네네네.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제 본인이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법원도 가고 뭐 이제 구청도 가고 법률사무소까지 가서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뭐 누구한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그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그 사망 선고가 이제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종 선고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이제 취소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단순 상담만으로 어떻게 이게 취소가 될 수는 없어서 아하. 이분은 법적으로는 계속 이제 사망 간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그러면 임방글 변호사님, 본인도 모르게, 당사자도 모르게 사망 말소 처리는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죠. 실종된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미정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법이 두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실종 선고와 사망 간주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종 선고를 했을 때 정말 찾을 수가 없다면은 이런 사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사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돼서 새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상속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법적으로 실종된 사람의 경우 이 법률 관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네.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었네요. 경찰 내기 이 사연을 전해드렸던 경찰도 얼마나 딱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4일에 사망 말소가 됐거든요. 그런 은행 업무라든지 그런 건 안 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사망 말소가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알아는 거예요. 그 딸 이름하고 이제 몇 년생인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실종 전사는 안 돼 있던데 저희가 이제 전사를 입력을 했죠. 그걸 토대로 해서 딸 이름으로 이제 몇 년생 조회를 하니까 전국에 이제 몇 명이 5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5명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한 명이 친딸이더라고요.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진짜 사연입니다.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글쎄요, 이 가정은 정말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크나큰 정말 선물 받은 셈이 됐어요. 네, 뭐 큰 선물인 거는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재회의 심리라고 있는데 아하. 사실 기쁨의 단계가 최종이거든요. 네. 자,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과거에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 아들을 먼저 잃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결국은 집을 나간 어머니. 자,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계속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었고 원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원망의 단계가 결국은 사실 그리움의 단계로 가는데 이 그리움의 단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 있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극도로 이제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아니면 이제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기쁨이 이제 2배가 되는 것인데 네. 그리움과 재회가 같이 있으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추석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가족과 어머니가 만나면서 네. 상당히 좋은 어떤 결말이 그러니까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서 그 상봉하는 장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앞서도 이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 중에 가족분들, 다른 가족분들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어르신과 이제 따님이에요. 본데 이 계속 장면 보세요. 이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이 앞에 어르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들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어르신은 정말 그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 감기 전에 잃어버린 이 가족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셨을 텐데, 보세요.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 거예요. 지팡이 짚고 지팡이 짚으신 손이 막 떨리는 게 좀 미세하게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말이 20년이죠. 서로가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부산 중부서에 여성 청소년과의 실종팀이 있습니다. 거기 김원욱 경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 중부서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뉴스파이터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산은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부산 바캉스인가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부산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은데 부산에 관광 가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봉변을 당했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오후 한 3시 정도가 됐는데요. 이 여행을 온 두 여성이 부산역의 지하상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성 한 명이 뒤따라 붙어요. 네. 근데 이 여성은 전혀 아무런 인기척이라든지 의심 없이 그 지하상가를 걸어갑니다. 네. 걸어가서 이 출구를 나간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이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이 두 여성을 덮칩니다. 허허. 주먹으로 이 두 여성의 얼굴, 특히나 코 쪽을 집중해서 때렸는데요. 세상에. 정말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폭행을 저지르고 네. 이 남성은 달아나게 됩니다. 허허. 그런데요. 누가 지하상가를 걸어가는데 뒤에 사람이 또 쫓아올 때 저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김기혁 아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낮이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시간대에 그 남성이 폭행을 할 때만큼은 사람 인적이 약간 드물긴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너무나 밝고 그 안에도 다 이제 등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전혀 폭행이라든지 이런 범행이 일어날 시각도 아니었고 네.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 사람이요, 폭행을 저지르고 순식간에 저지르고 현장에서 도주를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저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도주했다 그러면은 찾을 건데 현장 CCTV를 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추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탐문서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주거지에 잠복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오는 피해자를 네. 검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좀 묻지마 폭행 같긴 한데 네. 이유 없이 젊은 여성 2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거는 저도 생각에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 거죠. 네. 범행 후에 저 범행을 한 게 9월 5일인데요. 경찰이 요즘은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CCTV를 쭉 따라서 동선을 파악했고 주거지에서 사흘 만에 주거지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제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저지른 이유 물어봤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이 50대 남성, 이 피해자 여성들이 문신을 했는데 그 문신이 보기 싫었다 얘기하면서 나는 평소 문신에 대한 혐오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혹시 이 사람 술에 취한 건 아닐까요?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네. 범행 전에 반주를 곁들이기는 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과를 확인해 보니 이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 관련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던 50대 남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됩니까? 문신을 해서 여성들이 문신을 해서 보기 싫었다. 근데 난 평소 문신에 대한 혐오가 있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없고 지금 이제 임박근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폭력에 대한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네. 약간의 제 느끼기에 네. 묻지마 폭행은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의 폭력성이 병적인 폭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폭력의 증상이라는 게 사실 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네. 과거부터 들어가서 어릴 적에 어떤 폭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폭력을 받았다면 네. 이 가해자가 직접적인 또 누구에게 화풀이하는 네. 대상을 만들어서 폭력을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묻지마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 조연이나 망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뭐 폭력에 대한 기질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런 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이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실제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여성 20대 여성 2명이었는데요. 한 분은 실제로 문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문신이 없었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진술해서 문신이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여성이 이야기하기로는 네. 그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문신은 우리만 했냐. 그 주변에도 또 이게 남성분들도 문신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이 남성이 우리를 와서 때렸겠냐. 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피해를 당한 여성 중 한 명은 또 임신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네, 임신 상태였는데 이 두 여성이 정말 그 계단에서 피를 이제 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이 아이고.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임신한 상태에서 정말 아기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거 아이가 정말 물론 그 여성분도 걱정됩니다만 복중 태아가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지금 이 피해 여성분들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문신이 싫다면 지나다니는 남자, 건장한 남자를 문신하는 사람들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묻지마 폭행 얘기했는데 묻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냐 남자냐는 묻고 폭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묻지마,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이런 문신에 대해서 혐오가 있어서 내가 그걸 참지 못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남성들은 그러네요. 문신을 한 남성들도 많은데요. 그런 남성들 왜 하필 이 여성들에게만 폭행을 했냐. 이거는 혹시 여성 혐오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해당 남성이, 이 가해 남성이 문신을 이유로 때린 건 또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뭐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문신 때문에 내가 폭행을 했다. 이거보단 문신한 여성이 싫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범죄가 우리 김은배 팀장님 이제 경찰 생활하시면서 한 30여 년간 경찰 생활하시면 이런 비슷한 사건 좀 혹시 접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신 때문에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문신이라는 게 타투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많이 이제 번졌잖아요. 그전에 제가 경찰 생활할 때는 여성들이 문신을 거의 안 했어요.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현재 계실 때는 문신 때문에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요즘 뭐 이제 길 가시다 보면은 문신 하시는 여성분들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귀요미 버전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막 우락부락한 뭐가 용이 춤추고 호랑이 춤추고 그런 문신은 아니잖아요, 여성분들. 그런데 그런 문신이 혐오스럽다고 이런 폭행을 저지른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예. 이 남성의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질도 안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사람이 정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도 이런 폭행을 할 권리는 당연히 맞아요. 인정이 그러네, 되지 진짜. 네. 않는 거고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폭처법에 해당하는 이제 폭행죄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이 동종 전과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량이 가중되는 상습범이나 이제 누범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한 분은 임신을 하고 계셨던 네. 상태였잖아요. 이제 피해자 분들 중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요. 이제 아이도 태아인 경우에도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 아이가 뭐 정신적 충격을 받지는 않다 손 치더라도 이게 향후에 장래에 그런 게 합리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물론 그러면 되지 않아야겠지만 역시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금 전에 그 아이 상태 관련 CG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여성분이요. 피해 여성 두 분 중에 한 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상태였다 했잖아요. 임신 8주차래요. 지금 이 폭행으로 다쳐서 엑스레이도 찍었고요. 아기의 기형 검사를 꼬박꼬박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남성 일벌백계를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 진짜 복중의 태아가요. 정말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그리고 나중에 순산하시기를 뉴스파이가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글쎄요. 뭐에 홀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진짜 이럴 때 쓰는 말들일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아마 이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아마 대부분의 소원은 아이가 대학을 잘 갔으면 아마 맞아요. 이런 소원을 간절하게 갖고 계실 네네. 거예요.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12년 경북 영주의 한 봉사단체에서 네. 명문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아들을 둔 한 여성이 네. 그 봉사단체에서 또 한 40대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허. 이 40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이 여성은 직업이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도 아들이 대학을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 무속인이 이 해당 여성의 아들을 위해서 명문대 합격을 비는 이른바 대학 합격 굿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대학 합격 굿을 해줬는데요. 네. 실제로 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실제로요? 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굿만 때문이었을까? 사실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네요, 열심히 진짜. 준부해서 합격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굿이 진짜 효험이 있구나. 이 무속인이 보통 무속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무속인을 굳게 믿게 됩니다. 아니 굳게 믿은 이유가 굿발이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저 굿발로 아들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에 철석 합격했다고 지금 이 엄마는 믿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어쨌든 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굿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실력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명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이 여성은 바라는 말을 모두 이룬 건가요? 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굿발이 작용을 해서 아들이 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은 무언가 조금 더 하나의 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본인의 남편이 그러니까 시장 선거 출마의 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룰 수 있겠냐,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뭐 이야기가 오갔고 네. 무속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배신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 누가요? 할배신이요. 할배신. 예,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고 한다. 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예. 공천에 뭔가 영향을 준 거예요? 돈을 보냅니까 진짜로? 돈은 보냈습니다. 네. 예, 돈은 보냈는데요. 남편은 결국 시장 선거 공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돈을 줬는데도? 예, 이번에는 뭐 굿발이 안 받은 걸까요? 네. 무속인이 뭐 열심히 안 한 걸까요? 어허. 공천에서 떨어지고 마는데 네. 이 무속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천에 떨어졌잖아요. 네. 오히려 되려 이 여성에게 뭐라고 합니다. 아니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야? 돈을 좀 더 줘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 네, 이런 긴박한 시점에서 어허. 우리가 공천을 뒤집어야 돼. 네. 돈이 더 필요해. 마음을 더 간절하게 써봐. 네. 라고 하면서 5억 원을 요구했고 또 이 여성은 주게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요. 네. 2016년 3월부터 해서 지난해 4월까지 총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72억 원을 무속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72억 원이요. 이 72억이라는 돈을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명문대
철썩 붙었던 그 명문대 합격시킨 그 엄마 그 한 사람한테 70억을 뜯어냈다고요? 맞습니다. 예. 대박 사건이네요. 일단 그 재산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어쨌든 2년간 72억을 뜯겼는데 글쎄요. 임방글 변호사님 대체 어떻게 하면 72억을 저 무속인한테 갖다 바쳐요? 우리 앵커님 72억 원, 정말 돈이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72억이 이 피해 여성의 재산, 즉 피해 여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이 그럼요? 여성도 돈이 없어요. 72억 정도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간절하잖아요. 지금 남편도 공천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우선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데가 제일 쉬운 데가 대출이죠. 그래서 세상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우선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어휴. 액수로는 70억 택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우선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요. 세상에. 수십억 원을 빌려준 지인에게 어떤 걸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인으로부터 어째 수십억을 빌리고요. 본인은 또 본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보험 대출을 받고요. 그래서 이 72억 대부분이 이 여성의 빚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해서 이 무속인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 이거 굿발이 받으려면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이 지금 부족해. 5억 더 내. 5억 더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김동철 원장님 뭔가 이게 수상하다고 낌새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시죠. 네. 72억이나 이제 갖다 바치기가 네.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정말 큰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멘토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아하. 자,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큰 꿈이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믿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선택 각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 선택 각인. 그 사람을 꼭 멘토처럼 생각을 하고 무조건 믿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안 됐잖아요. 네. 자, 안 됐으면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줍니다. 왜?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무속인이 봤었을 아하. 때. 된다, 안 된다. 안 됐을 때 또 하나의 또 어떤 돈을 요구를 해서 한 번 더 하면 이것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하, 네. 그 무속인에게는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하. 이게 만약에 두 번 이상 갔다면 이 사람은 72억이 아니고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세상에. 이제 갖다 바쳤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 가기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이든 아니든 아하. 한번 성공의 사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믿는 그런 아하. 심리가 있다. 얘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에 자신의 아들 명문대 합격이 굿 덕분이라고 믿은 그 바람에 2년간 72억을 갖다 바칠 정도로 정신을 뺏기고 만 것 같은데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러면 이 여성 2년간 70억 그거 자기 돈도 아니고 다 빚 끌어다 바쳤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나뉘어 가면서 돈을 이 무속인에게 지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72억 원 정도가 이제 되니까 이때서야 이 여성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하. 자, 일부라도 돌려달라. 네. 그 할배신이 돈을 갖고 갔는데 네. 그 할배한테 좀 얘기해서 내 돈 좀 일부라도 좀 달라. 네. 라고 하니까 이 무속인은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배신 어디 사는 할배예요? 네. 그 고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네. 예, 그 무속인만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배신이 이 돈 4년간 갖고 있으라 그랬어. 나보고 아하. 갖고 있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못 돌려줘. 네. 라고 하면서 이 여성의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아하. 예. 근데 김은배 팀장님 사실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굿 또는 무속인 관련 사기 범죄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어요. 그냥 이런데 그냥 말려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서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에 하는 것이 욕심이 없으면 사기 범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하. 아까 그 심리분석께서 심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어떤 신에 의지한다. 근데 그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혹에 어떤 그 허위 기만에 쉽게 넘어가가지고 네. 돈을 지불하는 거죠. 아하. 이러다 보니까요, 이 2년간 72억을 갖다 바치는 동안 이 여성은 아마 남편한테 말도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결국은 이 무속인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강성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정당하게 구세 대가로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구세 대가다. 네, 자기는 뭐 이제 사기의 기망에 의사나 고의가 이제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실제로도 겪은 사건인데 이런 네. 초자연적 현상에 법적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기도를 열심히 해준 대가로 기도빨. 기도를 열심히 해준 대가니까 네. 나는 이 돈을 받아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법률상 이유가 있다.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명백한 법적 잣대를 좀 들이대기 힘든 부분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행위 자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가 아하.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쟁점을 짚어보자면 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검증된 과학적 효과는 아니지만 마음의 안정이나 이제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 일어났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 주고받아졌다면 이 자체를 가지고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국값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72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회 통념을 훨씬 벗어나는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기죄로 의율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강성신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임방글 변호사님. 합리적인 액수, 사회적 통념. 그럼 이 사안은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합리적인 액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죠. 그렇죠. 여기에 10분의 1은 7억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액수가 우선 굉장히 과다한 점이 네. 아마 이 사기에 이제 기망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수사기관 법원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신 나한테 이 돈을 주면 남편 공천에 합격해줄게. 아들 명문대 합격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 다 실패했어요. 이것만으로 사기는 아니에요. 이 굿이라는 행위, 그러니까 굿이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 적정한 금액을 받고 굿이라는 행동을 하면 설사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지 않아도 그건 네.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이 건은 우선 70억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사람도 이 굿을 그럼 실제로 했느냐 이 부분은 아직 언론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굿까지 안 했으면 이건 100% 사기고요. 나온 거는 지금 피해자가 이 굿이든 어떤 이런 무소굿이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 정도의 거액의 굿을 여러 번 하면 피해자가 와서 그걸 보고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전혀 없었다고 뭐 당사자가 하거든요. 뭐 싹싹 뭐 빌면서 누구한테인가 뭐 이렇게 소원을 빌게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또 이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가해자가 내가 또 이 돈 일부는 빌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허, 네. 굿값 그리고 빌린 돈 이거였는데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아까 또 막 세상에. 지인한테 수십억도 빌렸잖아요. 네. 이렇게 대출 받고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당신 이거 쓰세요라고 줄 만큼 그렇게 두 사이에 친밀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거액인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네. 이제 판명을 했고요. 네.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 피해자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반면에 이 무속인은 그 돈 받아서 뭐 했을까요? 무속인 남편의 공장 자금과 부동산 투자에 모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을 처해야 된다라고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네. 이 무속인은 너무 형이 과하다 하면서 항소했다고. 하하.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항소했대요. 그런데 재판부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그게 있어요. 김은배 팀장님. 지금 이 돈이요. 72억, 2년간의 70억이 다 써버려가지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돌려받을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다고 한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 말 들어오면 공장 자금하고 부동산 투자했다고 한다면 아하. 그 돈은 이제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부 썼다고 그러면 힘들죠. 물론 사기죄로 처벌은 받아도 돈을 받는 거는 민사기 때문에 아하. 본인이 자기가 소유한 돈이 없거나 자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뭐랄까요? 이게 한때 인간의 욕심일까요? 남편의 시장 당선, 공천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 굿을 생각했다가 거기에 한없이 빠져들어서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버린 그런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게 MBN의 간판 프로그램 실제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그 얘기가요.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난해 12월
남편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매형, 누나의 남편이죠. 누나의 남편에게 자신의 처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자, 남편, 매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매형이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네. 듣게 됐는데 매형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우리 둘 사이의 일을 아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둘 사이의 일이 뭘까요? 남편은 아내를 추궁합니다. 그런데 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 매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말도 지금 놀라 자빠질 일인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 성추행 당한 게 아니고 매형이 나를 2번 강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남편 격분을 해서 술을 마신 다음에 흉기를 챙겨서 매형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김동철 원장님. 이거는 진짜 영화 같은 진짜 그냥 막장 드라마도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진짜. 뭐 깊은 한숨이 나올 정도의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오죽했으면 흉기를 들고 찾아갔을까? 자, 그런데 인간의 격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격분하면 일어나는 심리인데 모든 사건이 격분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에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만약에 단계별 분노가 생겼다면 참기도 하고 주변의 말을 듣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천청병력 같은 추행도 격분한 상황인데 네. 강간을 당했다? 자, 이러면 이 분노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흉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지금 불길한 예감 드는 게 이 격분한 마음은 정말 100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흉기를 들고 매형집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임방금 변호사님. 네, 남편 매형 집을 찾아갔습니다. 매형을 보자마자 들고 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이 매형이 얼굴 부위를 좀 크게 다쳤는데요. 아이고. 정말 필사적으로 달아나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천만다행이에요. 매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끔찍한 범죄에서는 일단은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어쨌든 상황은 앞선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이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흉기를 들고 가서 얼굴 부위를 치준적으로 찌렀다고 한다면 그 경찰에서는 살인미수로 입건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런 팔다리하고 틀려서 얼굴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급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남편은 뭐라고 변명했냐면 네. 사과받으려고 가서 몸싸움 하다가 우발적으로 찌른 건데 그다음에 그러면은 흉기를 왜 가져갔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네. 그랬더니 그거는 방어용으로 가져갔다. 방어용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흉기를 가져간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건데 본인이 변명하는 것 뿐이죠. 네. 왜 흉기로 방어합니까? 아하. 방패를 가져가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은 남편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봤나 봐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됐는데 재판에 간 이 남편이라는 사람 글쎄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이 재판부도 이런 말을 믿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신의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좀 구했으면 어쨌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1심은 남편에게 그 살인 미수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그 원래 살인미수 좀 혐의가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 그리고 5년 이상인데 이 경우에는 그거보단 낮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수기 때문에 이제 감경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행위를 왜냐면 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감경의 사유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수이기 때문에 기수보다는 감경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인미수 혐의로 지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흉기를 휘두른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 피의자가 되겠죠.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아내가 이 남성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2심까지 가게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임방근 변호사님. 항소심은요, 원심을 파기하고, 자,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잖아요. 네. 징역 2년 6개월. 근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됐는데요. 그러니까 1심보다 형이 완전히 낮춰졌습니다. 네. 실형은 정말 구치소에 있어야 되지만은 집행유예는 바로 풀려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낮춰진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이 피해자, 매형이 용서를 하겠다는 의사가 오락가락했어요. 그게 1심 판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이 사람이 좀 낮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약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 합의서가 항소심에서는 제출이 됐거든요. 1심에서는 그 의사가 좀 처벌 불원 의사가 좀 불명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명확했다라는 점. 네. 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그 경위를 보니까 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동기를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강간을 당했다고? 여기에 굉장히 화를 안 낼 남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발적 범행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이 매형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당신이 이 범죄를 유발한 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 범행을 유발한 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1심형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하.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피해자한테도 이 흉기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좀 봤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성신 변호사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지금. 사실 제가 뭐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우발적 범행인지 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하, 네. 원래 우발적 범행이라면 그 흉기를 범행과 완전히 무관하게 뭐 소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패도 아니고 챙겨갔단 말이에요. 챙겨갔는데 아하. 어떻게 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는지는 뭐 더 알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은 해봐요. 네. 그 2심에서 처벌 불원서를 이제 또 제출을 했잖아요. 네. 제출을 하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거는 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네. 법원에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가정이 글쎄요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